같이 모여 앉아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두 자녀가 아빠가 그런 사건이 휘말렸으며 자기들도 처음 들었으니 아빠가 벌어서 한번 이 사건을 다시 해보라고 용기를 줘서. 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이명씨를 소개합니다. 이명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임용입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다녔는데 이 사건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사기꾼이 된 거죠. 그래서 다니던 회사에서는 20년이란 긴 시간을 다녔어도 회사 규정상 해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해고 처리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일거리를 찾아다니는 일용직 근로자로 전환을 하여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또 제가 억울하게 옥살이 하면서 1년이란 긴 시간을 살고 나와보지 집이나 주위나 형제들이나 20년 동안 지냈던 긴 지인들이 저를 다 멀리하고 어린 또 자녀 유치원 다니는 애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무척 힘들었지만 제 자신이 살 수가 없어서 일주일 동안 엄청난 저한테 시련이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지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1년 동안 감옥살이 살고 나오니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여건이 저를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이란 그 긴 시간 동안 제 자신과 제 어린 두 자녀, 저 자녀를 두고 주위에 있는 산에 가서 엄청난 시련을 겪겠습니다. 어느 날은 가서 목을 메고 산에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그런 것도 해봤고 목을 따라서 목줄을 달아서 매달고 죽을 뻔도 했지만 나무가 부러져서 살 수밖에 없던 일주일한 긴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두 자녀가 무슨 죄가 있냐는 제 자신의 판단으로 인해서 저는 열심히 살기로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 당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를 대학까지 다 정상적으로 키워놓고 애들하고 어느 날 같이 모여 앉아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두 자녀가 아빠가 그런 사건이 휘말렸으면 자기들도 처음 들었으니 아빠가 벌어서 한번 이 사건을 다시 해보라고 용기를 줘서 제가 이 사건을 다시 파헤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하고 같이 이 사건을 다시 하나씩 파헤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얘들하고는 좋게 해서 이 사건을 재심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 애엄마는 이 사건 자체를 못하게 해서 이혼도 했고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전국도 일을 다니고 있으니 20여 년 전 이명씨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사피자 닥터님의 치료 방법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씨가 보험 사기로 몰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된 사연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아자동차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고, 또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기아자동차 입사해서 20년 동안 저는 일을 하면서 남들보다 결근 한 번도 않고 또 열심히 일하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이 사건도 그날 또 우연치 않게 제가 특근자들 명단에 그 인원이 포함돼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원래는 다치지 않아도 될 사건이었지만 1차 조명하고 2차, 3차 조명이 기아자동차 내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조명을 누군가가 불을 스위치를 내려본 통에 2차 조명을 가지고 그 크랙간 용접을 하다 보니까 가까이 눈에 대서 슬러지라는 그 철가루를 용접 가루를 긁다 보니 뜨거운 파편이 눈 위로 들어와서 그 사고로 인해서 제가 기아자동차에 있는 의무실에 가서 응급처치도 받았고 그날 기아자동차에서 퇴근에 수원에 있는 시립병원에 가서 8개월 동안 의사의 진료에 따라서 당일 와서 8개월이라는 기간을 치료를 저는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받은 중에 눈에 화상으로 인해서 시력이 안 좋아진다는 말도 의사한테 들었고 담당 의사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한쪽 눈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축구선수 한 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분도 국가대표 선수지만 운동하다 시력이 한쪽 눈이 실명됐지만 그 사람도 그걸 극복하고 국가대표로 선정돼서 우리나라의 국기를 열심히 해서 지금은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고 하면서 저한테도 한쪽 눈을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저한테 용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가 됐지만 그분의 의사 선생님의 권위에 따라서 또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만이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그 용기와 그 내용을 선생님이 직접 해줘서 그 선생님의 말씀대로 밤이나 낮이나 시력을 한쪽 눈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적응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응훈련을 다 해도 한쪽 눈이 장애가 돼서 결국은 다치고 나서 한 6개월 있다가 동사무소에 장애 진단을 끊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장애 진단을 띄워줬는데 이 장애 진단이 누군가의 변준으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이 정상적으로 띄워줬지만 제가 이 사건을 종결을 하고 치료를 8개월 후 종결을 하고 기아자동차에 복귀했을 때까지는 모든 서류가 정상이었는데 보험사하고 제가 민사소송 중에 이 서류가 누군가가 장난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한 내막을 모르지만 제가 지금 이 서류를 감정을 보고 또 경찰에 구금돼서 모든 것을 제가 다 서류를 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서류가 변조됐고 이 서류로 인해서 제가 구속을 됐다는 것을 지금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자신이 법을 몰랐다는 이 자신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진짜 힘듭니다. 이 사건이 저는 잘 처리돼서 기아자동차에서 일하다 다친 제가 누군가에 의해서 제가 아니라고 이 판단한 이 사건이 다시 원상 회복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조남숙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고 난 지 20년 만에 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공소시효가 다 도과됐습니다. 민사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10년이고 소송 사기도 10년이고 이중죄도 벌써
법정 이중죄는 뭐 7년으로 되어 있는데 시효가 다 지나서 왔습니다. 그런데도 형사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언제든지 재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만 가지고 재심을 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판사들이 잘 안 받아줘요. 지금까지 잘 안 받아주는 것을 그동안 우리 그 박준영 변호사가 그 벽을 끌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살인 누명을 쓰고 옥살이 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사례를 가지고 도전한 결과 다 성공했고 손해배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명씨 사건도 새로운 증거 가지고 그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한번 잘 도전하고 잘 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사법부도 우선은 외국처럼 이런 공권력에 피해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이나 재심 사건들을 좀 폭넓게 포용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법 풍토가 돼야만 판검사들이, 변호사들이 좀 장난을 안 칩니다. 바르게 합니다. 그런데 사법부 자체가 그런 풍토를 개혁하려 들지 않고 계속 그들만의 초롱성을 유지하려 드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모델 케이스로 해서 한번 그들과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공소권 없음으로써 소송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 보시면 여기 형사소송법 42조 제1항 제2조 및 422조에 의하면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또는 증거물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이조 또는 변조인 것을 증명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조 문서가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시효가 지났습니다. 감정서가 있으나 시효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 판결이나 가태료 부과의 확정 재판을 할 수 없을 때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또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죄는 있는데 다 시효가 지났다. 그럴 경우는 재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판례에도 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사실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피의자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을 것이란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판만 열어주면 우리가 무죄라는 걸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판사들은 재판을 안 열어줘요. 재판하기도 전에 이미 너는 유죄다. 유죄를 확정됐다. 시효 끝났다. 라고 그러면서 아무리 재심을 소장을 내도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잘나서 임용 씨가 저한테 온 게 아닙니다. 재심을 변호사들과 상담해가지고 재심을 3번이나 했습니다. 우리 단체 오기 전에. 2007년도에도 했고 2017년도에도 했고 2018년도에도 했어요. 3분의 변호사들이 아주 글도 잘 쓰셨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이중했다. 의사들이 의무 기록을 변제했다. 그러니 이거 재심을 받아주세요 라고 3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안 받아줬어. 그냥 기각했어요. 그걸 제가 이제부터 살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리는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저를 봐주시고 박수 많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제가 또 혹시 그들한테 잡혀가는 일이 없도록 저를 잘 보호해 주십시오. 이어서 또 저도 임용 씨처럼 울어야 될 사건이 있는데 저 역시 임용 씨를 제가 받아들인 것도 저 남편도 근무 중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대학입니다. 상대가 대학이고 대학 그 상대 병원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로. 그러다 이렇게 그런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7년 만에 근무 중에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 추석날인데도 고향에도 못 가고 기능직으로 근무하는 거, 그 고통 때문에 인류대학교 고등학교로 수석으로 나오고 서울법대만 4년 재수했던 사람이 갑자기 강등 발령해서 상상할 수 없는 조직원에 있다 보니까 추석날 높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머리에 뇌출혈로 인해서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다 변조하니까 죽어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진료 기록 카드를 위조된 걸 진단서를 입증해야만 제가 이기는 거더라고요. 그 소송을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최고의 변호사들 밑에서 사사받다, 상대가 최고 변호사들이죠. 지금도 이제 유명한 변호사들이 지금 저하고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놈들 밑에서 대항하다 보니까 그 기술로 사피자들 머리를 깎아주고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임용씨도 어떻게 옥살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쉽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법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도 이 억울한 사람도 누명을 안 벗겨줘요. 그 이유는 누명을 벗기다 보면 의사가 처벌받아야 되고 보험사가 처벌받아야 되고 판사가 처벌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처벌하는 기구를 제가 공수처법을 만들도록 24년 동안 노력해온 결과 공수처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공수처에 고소하고 그 공수처만으로도 이렇게 억울한 피해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용씨를 어떻게 머리 깎아주는지 웃으면서 좀 더 기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피자 닥터 조남숙님은 임용씨가 어떠한 법적 문제로 졸지에 보험사기로 몰려 구속되었다고 판단하시는가요? 임용씨도 갑자기 뭐 늦은 밤에 경찰이 와서 그냥 5-6명이 와서 강제로 경찰서로 긴급 체포해서 끌려가니까 가족들이 놀라기만 했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런데 그 길로 갑자기 끌려가가지고 계속 1년 동안 깜빵까지 살다 나왔습니다. 그건 임용씨 가족이나 임용씨들이 구속되면 바로 변호사한테 상담받고 선임해서 대응해야 되는데 이런 일반 선량한 피해자들은 자기 죄가 없으니까 아이고 그냥 나오려니, 아이고 그냥 내일이면 나오려니 생각하다 보니까 임용씨가 경찰에서부터 강제 수사를 받고 또 강제로 협박을 당합니다. 경찰이 너 민사사건 소치하해. 그럼 내가 내일 내보내줄게. 경찰이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 우선 나가고 보고 싶으니까 그런 경험을 처음이라. 근데 민사소송 했던 거, 민사소송은 보험사들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왜냐하면 회사는 보험료를 주는데 보험사들은 보험을 안 주고 도리어 내가 민사소장, 니네 돈 달라고 소장 내니까 보험사들이 도리어 고소를 한 거, 보험 사기꾼으로. 그렇게 된 원인은 변호사한테 긴급 도움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런 가시도 있고, 또 구속되고 보니 교도관한테 이제 임용씨가 들어가갖고, 교도관 누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도관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 변호사 좀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교도관이 또 소개한 사람이 또 다름 아닌, 그 당시는 몰랐지만 보험사 쪽의 공변호사였어요. 그런 사람을 선임해서 대응하니까 그 변호사는 1심에서나 2심에서부터 그냥 적극적인 변론을 안 하고 형식적인 변론을 하다 보니까 끝까지 유죄 판결 받고, 그래서 받아서 나왔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1심도 이 사건은 사고 나기 전부터 눈이 실명이 돼 있었답니다. 근데 우리는 사고 나서 눈이 실명이 되었다요. 그것만 깨면 되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에요. 그럴 경우는 판사도 직권으로 이거 신체 감정해야 되지 않냐? 신체 감정하자. 판사가 그랬어야 돼.
선량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판사도 해야만 돼요. 그런 거는 형사사건은 도와줘야 돼요. 무조건 뭐 가만히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변호사도 그 얘기 못하지. 검사는 무조건 보험사한테 돈 먹고 보험사 편이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신체 감정 안 한 거예요. 눈에 대한 감정을. 그래서 억울하게 옥사 유죄 판결을 받은 거고, 그것도 37세라는 젊은 나이에 그것도 20년 동안 직장에 성실하게 다니던 그 좋은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하고, 그런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면 가슴이 탁탁 맥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발 판검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이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이제 공정한 판결을 해주길 촉구합니다. 다음에 제가 못한 얘기는 또 하겠습니다. 지금 가슴이 멍멍해서 한 가지는 또 잊어버렸고, 구조하는 방법은 이제 또 현실적인 거, 재심소장 내는 거, 또 재심소장 내고 법원에서 어떻게 투쟁하는지, 또 인터넷 방송국으로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 실은 제가 구조하는 방법은 시민운동법으로 구조하는 겁니다. 제가 왜 구조단장이라고 했냐면, 그때도 좀 청안상가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청안상가 피해. 그 건축을, 건축주가 졌는데 다 분양해놓고 또 한바탕 또 그 사기를 쳐서 또 그걸 자기 걸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 참여한 데서 그분 피해자분 한 분이 좀 능력이 있었어요. 자기 상가도 한 2층에 큰 게 있었고, 근데 자꾸 상가가 제대로 운영이 돼야 임대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내가 그 투자한 보람이 있는데, 상가를 못 쓰게 막 전기도 수도도 안 나오게 다 상가가 엉망이 되다 보니까 그 1층에 상가로 들어갔던 5평짜리 10평짜리 뭐 그러던 다 경매로 나와버렸어요. 상가는 뭐 운영을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경매로 다시 그분들이 그걸 다시 분양받는 거야. 나쁜 놈들이. 그리고 나쁜 놈들은 다 검찰, 판사, 경찰. 바로 옆에 성북 경찰서 바로 옆이에요. 그런 사건이 저한테 우리 단체에 왔어요. 10년 전에. 그리고 법적인 건 참여연대 변호사님들이 변론하고 있었어요. 변론하는데 7년이 걸렸어. 근데 저는 이제 7년 만에 우리한테 왔는데, 저는 몇 달 만에 구조했냐? 단 3개월 만에 구조했어요. 그 사건을 어떻게 구조했느냐? 그 지하에 갔더니만 다 이제 폐허됐고, 재개발 그 사무실, 비상 사무실만 우리 쪽 있고, 저것들이 사무실은 저쪽 사무실에 그쪽 있고, 딱 사무실만 있는 그 엄청난 큰 상가 빌딩 안에 그 조그만 사무실만 있고, 바깥에는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도 당연히 우리 거죠. 우리 임대인들 건데, 그 건축주가 다시 그 또 소송 빌미로 그 주차장을 가짜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그걸 달달이 주차료비만 200만 원씩 나오더라고. 200만 원. 그래서 야, 우리 저 사기꾼들 잡는 거는 가장 먼저 뭐부터 목을 따냐 하면은 돈줄을 끊어놔야 돼요. 그리고 사법부나 그 가해자들도 피해자들한테 가장 먼저 하는 건 집에 어디나 다 압류 먼저 해. 세무조사를 하게끔 해갖고 기업을 망하게 한다든지 회사를 망하게 한다든지 집을 망하게 하는 게 그들 수법이에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집에 압류해서 돈줄을 끊어서 대응을 못하게 해. 그리고 우린 거꾸로 저는 그들의 돈줄 달달이 그 당시 200만 원씩이나 나왔습니다. 주차 비용만. 그래서 야, 우리 할아버지들이 6명의 할아버지들밖에 없어. 임대인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들은 이제 끝까지 소송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그 돈 있는, 능력 있는 2층 할아버지만 이제 싸움을 하는 거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고난에 이임받고 우리 사무실을 그 부설, 성북동 사법연대 부설 운동본부를 차려가지고 시민단체법으로 그 할아버지한테 제가 양도를 받았어. 그리고 그 양도 받고 뭐 문서를 다 준비하고 야 이리 오라 그러고 제가 그 주차장 사무실에 관리실이 요만큼 있잖아요. 그걸 문 따는 기술자를 불렀어. 그러고 제가 문 따고 들어갔어. 그래서 주차장을 다 기습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갈려야겠군 주차장 문을 닫고 뺐으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당장 119 때렸죠, 이제 경찰에. 그러니까 우리 다 이제 할아버지다 우리 임원들 다시 경찰에 실려갔어. 그래 이거 딱 내놓으니까 우리 주인은 우리다. 이 주차장은 우리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겼고 그 상대방 건축주 사기꾼들은 딱 걸린 놈들보다 다 전과자 아들이야.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이제 그놈들이 지키고 있던 놈들이 다 도망가고 우리가 이제 주차장을 뺏어서 관리하게끔 했어요. 또 제가 우리 아시는 분한테 주차 관리권을 줬어. 당신이 해보라. 그리고 우리한테 100만 원씩 임대료를 내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6개월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뽑는 바람에 그러던 와중에 상대방이 저를 방해하려니까 이 할아버지들 고소했어. 고소했더니만 고소한 게 뭐냐. 지네들이 소파를 그 할아버지들이 훔쳐가서 사용하고 있다야. 소파 훔친 죄로 고소를 한 거야. 소파가 30만 원도 그 당시 안 가던 그런 소파를 고소했어. 할아버지들 겁먹게 하려고. 그런데 할아버지들이 고소 당해갖고 검찰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8시가 돼도 안 나와. 할아버지 3명이. 그러니까 우리 피해자들 그 할아버지 손자 손녀 자식들이 저한테 전화 왔어. 단장님 우리 아버님이 저 검찰청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계십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호실이 몇 호실이냐? 몇 호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임원도 말 잘하시는 인권위원장 우리 서너 명이 만나서 야 우리 저 검사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예, 그때부터 내가 소주 먹는 걸 배웠어. 야, 나 소주 한 잔 먹을 테니까, 그리고 내가 하라는데 따라오세요. 그리고 소주 쫙 한 잔 먹고, 좀 그래야 기운이 나니까 좀 소주 먹으면 맞아 머리가 돌잖아요. 야, 가자! 그래가지고 서울 지방 검찰청으로 갔어요. 그때는 다 무조건 오픈돼서 올라가던 시절이야. 야, 엘리베이터 앞에서 9층 눌러! 그리고 9층 쫙 올라가고, 저기 보니까 그 호실만 문이 보이더라고. 딴 데는 깜깜한데 그 호실만 문이 보이고 복도에 비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내가 소리를 질렀어. 야! 어떤 놈이 이 할아버지들을 이전까지 감금해놓고 수사하는 거야? 몇 호실이야? 딱! 그리고 예! 우리 이 원장이 예! 저기입니다. 저기 안에 어떤 놈이야? 대간자. 응? 가보자! 그러고서 이제 딱 검사실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문 딱 열고 아니 검사님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그놈이. 야, 나 시민단체 구조단장이야. 할아버지들 가족들이 할아버지들 구조해달 연락이 왔어 지금. 그래서 할아버지들 구조하러 왔습니다. 검사님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검사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구조단장이 왔다는데. 그래서 예 검사님 요 가족들이 할아버지들 아침 8시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당신이 뭔데 상관에 나가! 그래요?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기자들하고 오겠습니다. 할아버지도 조사받다 넘어지면 어떻게 되신지 아시죠? 그래서 갑니다. 검사님 빠이빠이. 쫙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쫙 나오는데 할아버지들 가족이 전화 오더라고요. 야, 아니 계장이 전화 오더라. 할아버지들 지금 내려가십니다. 단장님 같이 내려가세요. 라고 전화가 오더라고. 그때부터 구조단장이라는 말이 먹겨 들어가고 시민단체법으로 합법적인 된 거예요. 누구도 못 말리는 구조단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변호사도 아닌데 이렇게 사피자들이 머리를 확실하게 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리는 못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